선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공단에서 건축구조와 건축계획을 강의하고 있는 안남식 교수입니다. 자, 우리 무료 특강 홍보해드렸듯이 2021년 서울시 7급 문제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계획 과목입니다. 건축계획의 전체적인 출제 경향 분석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전체적으로 계획 강론, 건축사, 환경, 설비, 법규인데 여기 지금 뭐 좀 약간 암호 형식으로 제가 막 굉장히 이상한 숫자를 해놨죠. 밑에 있는 녹색의 번호는 작년 시험에 요 기출이 작년 시험이 아니라 요게 올해 2021년 국가직구급, 지방직구급, 국가직구급, 지방직구급의 출제 문항수고 요게 지금 이번 서울시 7급 요 괄호 안에 있는 퍼센트가 국가직 7급입니다. 국가직 7급은 20문제가 아니라 25문제로 늘어났죠. 그래서 이거 20문제와 25문제를 같이 표현하기가 어려워서 이건 퍼센트로 갔습니다. 즉 보통 우리 국가직이나 지방직에서는 10문제, 8문제 대략 한 50%, 40% 정도 나왔는데 이번엔 7문제. 7문제니까 보통 강론에서 시험 문제가 나오면 좀 쉽죠. 쉬운데 이게 쉬운 문제가 적었어요. 적었고 이 법규를 보시면 얘가 넷 16%가 25문제 곱하기 16% 하면 대략 4문제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7문제가 나왔죠. 법규에서 7문제, 설비는 오히려 2문제로 줄었는데 이건 보통이고 이것도 보통인데 여기가 조금 나오고 여기가 왕창 나왔죠. 근데 이 법규가 교재에 없는 내용이 꽤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죠. 이 7급의 문제풀이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놨습니다. 위쪽에 보시면 이제 B책형이고요. 혹시 A책형을 보신 분은 물론 문제 순서는 바뀌었겠지만 문제는 똑같겠죠. B책형이고 난이도를 제가 괄호 안에 넣어놨고요. B 7급 같은 내용은 지문에 교재에 없는 내용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제가 교재 페이지를 적진 않았어요. 난이도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난이도를 적어놨습니다. 자, 1번 문제 건축 정보 모델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갑니다. 1, 2, 3번은 기존에 나왔던 내용 거의 다 나왔습니다. 근데 4번이 문구가 조금 이상해요. 설계 변경 시 파라메트릭 모델링 정보에 대한 데이터 무결성, 요 말이 좀 어려웠었는데요. 무결성 확보가 불가능하므로 설계 변경을 지양해야 된다. 설계 변경을 가급적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소리인데, 자,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는 게 이 파라메트릭이 변수입니다. 변수. 파라메타가 바로 변수죠. 파라메트릭 모델링이라는 게 변수를 사용하는 모델링을 얘기를 하는 거죠. 전형적인 BIM의 컴퓨터 모델링을 얘기합니다. 그 모델링 정보를 설계 변경을 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파라메트릭 변수가 변하냐 안 변하냐 이거죠. 데이터가 변할 리가 없죠. 콘크리트의 단위 최적 중량 2400kN/m 메타 함수, 이건 얘가 단면이 줄건 안 줄건 그 값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 간다는 거죠. 즉 데이터 무결성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설계 변경이 가능하지만 BIM은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모든 걸 컴퓨터로 다 이 세팅을 하기 때문에 여기 나오죠. 설계, 시공, 구조, 설비 등의 다양한 작업을 할 때 상호 간의 간섭이나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미리 확인하기 때문에 설계 변경의 횟수와 가능성이 확 준다. 그것도 기출문제로 나왔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정답입니다. 요것도 틀렸고 요 설계 변경을 지양해야 된다. 뭐 무결성, 그게 어쨌든 틀린 내용입니다. 두 번째 가죠. 2번 가시면 공장 건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요거는 아주 제가 볼 때 적당한 난이도입니다. 난이도 중. 1번에 보시면 공장 건축 형식 중 파빌리온 타입. 파빌리온은 기본적으로 다 분관식이라고 말씀드렸죠. 학교, 병원, 공장 다 똑같습니다. 파빌리온 타입은 공간 효율이 좋고 건축비가 저렴하다. 정확하게 반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1번에 대한 설명은 집중식이죠. 블록 타입에 대한 설명. 이거 교재에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강의를 할 때 살짝 넘어가긴 했지만 그 밑에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누차 말씀을 드렸죠. PPT가 좋다고 해서 너무 PPT만 믿으시면 안 되고 기본서를 꼼꼼하게 보시라고. 7급 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본서를 빠짐없이 보셔야 돼요. 이것도 그대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나머지 2, 3, 4도 대부분 다 기출문제로 나왔던 내용이고요. 3번 갑니다. 이건 별로 어렵지 않죠? 다음 건축물을 설계한 건축가. 자, 파구스 팩토리 딱 나오는 순간 이건 뭐야? 우리가 배운 거야? 파구스 재화 공장이죠. 팩토리가 공장이잖아요. 이렇게 팩토리로 한글로 주어지니까 이게 뭔 소리지? 이게 영어인가?
아, 영어죠. 팩토리죠. 공장이죠, 공장. 파우스 공장, 파구스 제화 공장. 이 단어만 딱 보는 순간 무조건 발토 그루피우스, 월터 그루피우스라고도 교재에 나와 있죠. 이거를 정확하게 읽으면요. 월터 그루피우스가 원래 독일 사람이에요. 독일어로 이거 독일어거든요. 영어가 아니라. 영어로 읽으면 월터지만 독일어로 읽으면 발터가 정확하게 맞습니다. 이게 V로 발음이 나거든요. 어쨌든 발터 그루피우스. 그리고 여기 결정적으로 여기서 맞히면 거의 합격권인 거고요. 처음엔 보는데 잘 모르겠어. 팩토리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면 이것까지 봐야죠. 데사우 바우하우스. 그럼 확실하죠. 확실하긴 한데 나중에 건축구조 다음 시간에 풀어보시면 알지만 시간이 택도 없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까지 내려오는 순간 계획은 맞지만 구조나 다른 곳에서 꽈락. 그럴 가능성 극히 높죠. 4번 갑니다. 박물관 건축 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지문은 길지만 난이도 합니다. 왜냐면 1번 보시면 전시공간 동선 계획에서 관객의 흐름을 유도하는 대로 유도할 수 있는 레이아웃이 되도록까지는 전혀 문제 없는데 교차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제가 무수히 강조했잖아요. 동선은 무조건 짧을수록 좋은데 상점과 백화점의 고객 동선만 길게 얘만 예외고 나머지 교차와 역순 1도 예외 없다고 말씀드렸죠. 건축계획에서 동선의 교차 역순 1도 예외 없는 거고 건축구조에서 허용이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그거보다 초과하는 거 1도 예외 없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건 너무너무 쉬운 겁니다. 교차 통행이 이루어지도록 그러면 통행이 마음대로 교차하도록 하라는 소리잖아요. 무조건 1번이. 그래서 이거는 4번 문제는 2, 3, 4의 지문이 뭔지 읽는 순간 나는 불합격입니다를 자인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너무너무 이런 건 빨리 풀고 넘어가셔야 되는 문제. 5번. 자, 편의증진법이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읽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냥 쭉 편의증진법상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3번부터 봅니다. 주차 공간의 바닥면은 장애인 등의 승하차 지장이 주는 높이 차이가 없어야 되며 까진 맞죠? 기울기 12분의 1 아니죠. 50분의 1. 우리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요거 50분의 1 이하, 편의증진법에서 50분의 1 이하, 병원의 복도는 20분의 1 이하. 같이 외우시기 바랍니다. 이 12분의 1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편의증진법에 12분의 1 있습니다. 접근로의 기울기가 18분의 1 원칙, 12분의 1까지 완화. 그리고 이게 크로스로 가죠. 경사로에선 12분의 1이 실내, 그리고 18분의 1 실외. 근데 그 완화하면 8분의 1. 전부 다 외우셔야 됩니다. 전부 기출이죠. 참고하시기 바라고. 6번 갑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설비 기준에 대해서 어쨌든 비상용 승강기와 승강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1번에 보시면 지문은 길지만 요게 30m는 넘는 거실 용도, 요게 전체 최저층이 1,500, 4,500 요거죠. 이거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제가 아예 약자로 그냥 숫자를 씁니다. 2, 2, 3, 1, 2, 3, 1, 3, 3, 1, 3, 1.5 암호를 썼는데 기억나시는지요? 이거 쓰는 거죠, 이거. 1 플러스 3000분의 A 4500 빼기 1500이죠. 그래서 분자 3000, 분모 3000. 1이죠. 1 플러스 1. 그래서 2대. 여기가 2대. 여기 1500이면 한 대죠. 1번은 그냥 맞고 3번이 문제인데요. 5개 승강장의 바닥 면적. 승강장의 비상용 승강장은 6제곱미터가 맞는데 요게 5개 승강장은 예외입니다. 얘는 안 해도 돼. 6제곱미터가 안 해도 돼. 그래서 3번이 정답이에요. 문제 굉장히 깊숙하죠. 그대로 교재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뭐 별거 아니고요. 그래서 1번, 2번과 4번이 쉬웠기 때문에 이거는 난이도가 상인 것 같지만 중상으로 보시면 돼요. 이런 거는 충분히 어렵지 않습니다. 충분히 맞히셔야 되는 문제예요. 됐죠? 그래서 어쨌든 요거 4,500, 1,500의 대수 나오면 무조건 요거를 다 쭉 읊어 주셔야죠. 2, 2, 3, 1, 1, 2, 3, 1, 3, 3, 1, 3, 1.5 네 가지. 앞에 세 개는 승용 뭐 있잖아요. 여러 거 시간이 없어서 그냥 넘어가지만 전부 다 공부해 주셔야 됩니다. 7번 갑니다. 근대건축운동과 대표적인 건축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가겠습니다. 자, 2번 보시면 구성주의는 입체주의를 수정하여 뭐라고 나오는데 르꼬르비제가 나오죠. 르꼬르비제와 화가 오장팡이 요 입체주의를 수정한 거 이게 구성주의가 아닙니다. 순수파라고 그랬죠. 르꼬르비제 아저씨는 우리 국제주의 건축의 3대 거장 중에 한 명이라고 말씀드렸죠. 미스 반데로의 르꼬르비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거기에 당연히 국제주의를 메인으로 하되, 근데 그 국제주의를 창시한 사람은 이분들이 아니에요. 아까 했던 발터 그루피우스 그분이 창시를 했죠. 그렇지만 더 유명한 사람이 이 세 사람이에요. 그런데 르꼬르비제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라 순수파 그리고 국제주의 또 다른 것까지 3다리를 걸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명확하게 구분할 수 없는 게 건축계획의 맹점이죠. 어쨌든 르꼬르비제는 요 입체주의 수정을 한 건 순수파. 구성주의는 대표적인 게 뭐가 있냐면 제3 인터내셔널 기념탑 그거를 설계하신 분 블라디미르 타틀린. 이것도 기출문제로 여러 번 나왔었죠. 그분이 대표적인 구성주의 건축가. 나머지는 대부분 맞는 내용이고 조금 어려운 내용도 있습니다. 데스틸리 아우드 같은 분들. 자, 8번 갑니다. 8번이 제가 뭐가 먼저인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건축법에서 강의를 했었죠. 강의하면서 분명히 이 7급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했는데 이 아무래도 서울시 제가 보고한 게 아니라 그 전에 했는데 야 서울시에서 먼저 냈네. 근데 이 서울시에서 낸 게 아니라 인력처에서 낸 거죠. 충분히 7급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문제 난이도 극상입니다. 이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거 다 외우시려면 제가 설명드렸죠. 이 초성으로 쭉 적어드렸죠. 자산 전문 뭐 영업교육 근주동 해갖고 근무동 근주동 이렇게 해서 적어드렸잖아요. 그걸 외우셔야 됩니다 했는데 그것만 외워갖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용도 변경 시 신고 대상이 아닌 것, 신고 대상이 아닌 거는 허가 대상을 고르라는 거죠. 그래서 자산 전문 영업 교육 근주동이라는 건 그 순서대로 가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면 신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더 상위로 가면은 허가입니다. 지금 상위로 가는 걸 고르라는 거죠. 근데 각각의 그 전체 시설군만 외우는 게 아니라 안에 들어가 있는 곳까지 외우셔야 돼요.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 영업입니다. 영업 교육 할 때 영업. 얘가 영업. 공동주택은 근주동 할 때 주거죠. 주거. 그래서 영업에서 주거로 가니까 그대로 화살표 오른쪽으로 가니까 얘는 신고. 운동도 영업이고 노유자가 어디에 나오냐면 교육에 나옵니다. 교육 그리고 복지시설 이렇게 세트거든요. 그래서 교육복지, 복지에 노유자가 나와요. 영업에서 교육으로 가니까 역시 신고. 창고 같은 경우에는 산업이에요. 그래서 제일 두 번째죠. 산할 때 산업이 창고, 업무는 주거동, 주거 업무 이렇게 가거든요. 근주동 할 때 주거 업무 제일 끝에 있는 거. 역시 이것도 오른쪽 화살표. 근데 업무는 주거 할 때 제일 오른쪽에서 두 번째, 의료는 역시 앞에 부분에 의료가 어디에 들어가냐면 교육복지에 들어가요. 복지에 노유자 시설과 의료가 같은 급입니다. 복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업무 주거동에서 복지로 가기 때문에 교육으로 가기 때문에 거꾸로 가는 이게 허가죠. 그래서 4번만 정답. 난이도 극상입니다. 이거. 그래서 자산 전문 영교 근주동 하고 각각의 딸린 거 시설들을 쫙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7급 하시는 분들만 이렇게 하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솔직히 9급이나 군무원에서 이런 문제 나오면 너도나도 다 틀릴 겁니다. 이건 진짜 공부하라고 해도 굉장히 깊숙한 거고 대신에 7급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하셔야 돼요. 틀림없이 언젠가 나올 겁니다 했는데 정말 나왔네요. 자, 9번 갑니다. 9번 문제 아주 좋습니다. 이게 난이도 상이 아닙니다. 절대. 난이도 중입니다. 아주 적당한 아주 좋은 문제. 우리 건축구조 선정위원이 봤을 때 야, 칭찬합니다. 칭찬해. 진짜 이 건축계획 교수님이 이런 걸 내셨다는 게 다음에 조건일 때 건폐율과 용적률로 옳은 것을 골라주세요. 자, 옳은 것을 고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항상 이런 게 있을 때는 문제를 먼저 보시는 게 아니라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 건축구조도 마찬가지예요. 계산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풀고 싶으시잖아. 무조건 보기를 먼저 봐야 돼요. 보기를 보시면 건폐율이 이렇게 쭈루룩 있고 30, 50, 50, 50. 아, 건폐율은 영양가가 없는데 영양가가 없다는 소리가 뭐예요? 건폐율을 미리 계산해 봐야 답을 바로 구분을 못 한다고요. 그런데 용적률은 다 다르잖아요. 건폐율을 계산하는 시간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노하우가 정말 중요합니다. 기출문제 많이 풀어보셔야 돼요. 건축구조? 당연하죠. 계산 문제가 엄청 많잖아요. 이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거 그냥 여러분들이 숙달돼 있으면 15초면 풉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이요? 3초도 안 걸려요. 그 3초 시간 또 아깝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서든지 세이브하기 위해서는 보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아하, 용적률만 풀면 되는구나. 그렇다면 용적률의 정의는 자, 대지 면적분의 연면적인데 연면적에
용적률 계산할 때 연면적, 모든 지하층을 포함한 모든 층의 바닥 면적의 합계가 연면적인데 용적률 계산할 때 요거는 네 가지가 빠져야 됩니다. 첫 번째, 그 빠져야 되는 게 여기에 잘 나와 있죠. 첫 번째가 지하층, 두 번째가 지상 1층의 부속용도 주차장. 그게 60으로 한정돼 있어요. 바닥 면적은 100인데 100제곱미터 전체가 다 1층의 부속용도 주차장이 아니라 60만. 100 중에 60만. 그래서 대지 면적은 지금 200으로 잘 나와 있죠? 대지 면적 200분의 연면적 갑니다. 연면적은 원래로 하자면 층수가 5개니까 100 곱하기 5죠. 그럼 500인데 그게 아니라 지하층 2개 날라가잖아요. 날라가기 때문에 지상층 3개 해서 3 곱하기 100으로 적어 놓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지하 2층은 날라갔기 때문에 3층만 썼는데 여기서 요것도 날라가야죠. 그래서 60을 빼주셔야 된다고요. 200분의 240 곱하기 100 120%가 정답인 거죠. 2번. 컴페어를 볼 필요 없다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는지. 컴페어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이죠. 대지 200분의 건축 면적 어디 갔어요? 요 전체 지상 3층에서 100 곱하기 3이 아니라 그냥 100이죠. 200분의 100 50%죠. 그 시간 그 1, 2초 계산하는 것조차 아깝다고요. 이걸 일단 무조건 보셔야 돼요. 이거는요 정말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풀이 요령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건축계획에 솔직히 이거를 아느냐 모르느냐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건축 구조에서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시간이 다음 시간에 풀어본 거를 아마 풀어보시면 알아요. 이 시간이 정말 말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실 겁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용적률만 풀면 됐던 문제. 10번 갑니다. 공기조화 설비에서 고려해야 되는 냉난방 부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이거 난이도 상이죠? 난이도 상입니다. 지금 1, 2, 3, 4번의 이 지문이 교재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설비기술사 교재에 있어요. 설비기술사.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안 했구나. 이 9급이나 군무원 하시는 분들 혹시 인강 들으시는 분 중에 나는 9급을 지방직 9급 준비하는데 군무원 준비하시는 분들 좌절하시면 안 됩니다. 이 문제는 이 정상인들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7급 문제이기 때문에 정말 전국에서 딱 10명만 합격해라 하는 시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내노라는 귀신들끼리의 싸움이기 때문에 절대 주눅 들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세요. 자, 일단 풀어보죠. 옳은 거 골라주세요. 틈새 바람에 의한 부하는 냉방, 난방에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까지 맞아요? 현열 부하만 포함한다가 아니고 현열 플러스 자멸까지 다 전부 포함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너무 깊은 문제예요. 설비기술사 문제입니다. 2번 착륙을 통한 총 열량, 총 열 취득량, 열을 취득하는 양은 열 취득, 유리창의 면적 곱하기 차폐 계수. 갑자기 뜬금없이 취득과 차폐는 정반대죠. 서로 여집합의 관계입니다. 열 취득은 열을 받아들이는 거, 차폐는 완전히 차단하는 거. 그래서 절대 열 차폐 계수가 아니죠. 이거는 솔직히 내용을 몰랐다 하더라도 금방 아실 수 있어요. 차폐 계수가 아니라 열 취득 계수죠. 열 취득 계수. 열 취득 양이니까 열 취득 계수. 당연히 열 취득 계수와 차폐 계수는 거의 역수의 관계가 있겠죠. 정확하게 역수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3번 인체 발열에 의한 냉방 부하는 활동량에 따라 달라지는데 활동량이 많아질수록 현열 부하의 비중이 커진다. 현열 부하의 비중이 커지는 게 아니라 자멸이 커집니다. 너무 지엽적인 어려운 내용이죠. 이런 건 여러분들 따로 9급이나 이런 분들은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가 볼 때 여기서 시험 문제 혹시라도 9급이나 군무원에 나올 만한 거는 1번 정도. 1번 정도는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2, 3, 4번은 너무 지엽적입니다. 4번 외벽을 통한 열 취득량을 계산할 때 상당 온도차. 자, 상당 온도차라는 또 새로운 개념이 나옵니다. 상당 온도차란 실내 온도와 그냥 외기 온도가 아니라 상당 외기 온도라는 게 또 다른 개념이 있어요. 상당 외기 온도와의 차이, 그 델타예요. 그게 바로 상당 온도차. 근데 상당 온도차는 외벽의 방에 따라 다르다. 이거는 근데 제가 이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상으로 해야 되나 중상으로 해야 되나. 1, 2, 3번은 너무 어려운데 4번은 내용을 몰라도 맞힐 수 있어요. 외벽이 당연히
정남향에 있는 거와 정북향에 있는 게 완전히 틀리죠. 열 취득량을 계산하는 거 아니에요. 상당 온도차라는 게 물론 이게 뭔지 모른다 하더라도 이 상당이라는 단어를 몰라도 온도차니까 뭔가 이 실내가 따뜻해지는 거 추운 거 이건 알잖아요. 그래서 정남향은 굉장히 햇빛이 잘 들고 정북향은 햇빛이 안 들고 그래? 당연히 방위에 따라 다르겠지. 4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이게 중상 아니면 상인데 1, 2, 3번이 워낙 어렵기 때문에 여기다 하나 더 필기해 주세요. 상당 온도차는 방위뿐만이 아니라 시각에도 결정이 나옵니다. 시각에 따라 또 달라요. 아침이냐 점심이냐 밤이냐. 당연히 햇빛이 들어오는 열 취득량이 다 달라지니까 그 얘기입니다. 어쨌든 1, 2, 3번 하여튼 1, 2, 3, 4번 전체 내용이 다 설비기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그래서 난이도 상이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1번 갑니다. 도서관의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에 보시면 적층서가식. 이게 지방직에서도 나왔었죠. 적층서가식이란 적층 쌓아 올리는 거죠. 층대로 그대로 쌓아 올리는 거. 건물 각 층 바닥에 서가를 놓는 방식으로 바닥서부터 제일 꼭대기까지 거의 완전히 그냥 풀로 쌓아버리는 거. 그런데 그게 각 층마다 똑같이 쌓아버리는 거. 고정식이 아니므로 평면기획상 융통성이 있다? 정반대죠. 고정식이기 때문에 평면기획상 융통성이 없다죠. 그게 틀린 2번이 정답. 자, 비슷한 개념이 뭐가 있냐면 지금 이건 도서관인데 우리 평면계획에 이 평면계획상 뭐 융통성이 있다 없다가 우리 주차장에 있었죠. 자주식 주차장과 기계식 주차장. 바로 기둥이 있느냐 없느냐죠. 기둥이 있으면 우리 백화점의 기둥 열심히 했었잖아요. 5x5 또는 5.5x5로 한다. 둘 다 틀렸죠. 6x6으로 해야 되는 거. 그 기둥이 6x6으로 있어야 밑에 주차장까지 쭉 내려가는 거. 그게 바로 노예 주차장에 우리 열심히 외웠잖아요. 뭐 2.5 곱하기 5.0, 2.6 곱하기 5.2, 3.3 곱하기 5.0이 그게 세트가 딱 맞는다고요. 그게 바로 자주식 주차장에 기둥이 있으면 평면계획상 제약이 있다. 그 제약이 있다라는 게 융통성이 없다. 이렇게 되듯이 이것도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움직일 수 없어.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융통성이 없는 거죠. 이렇게 만약 고정식이 아니라면 움직일 수 있다면 융통성이 있는 거가 맞는데 완전히 틀린 설명인 거죠. 적층서가식 같이 잘 알아두시고 12번으로 갑니다. 공동주택의 단면 유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이거는 뭐 난이도 하죠. 진짜 따끈따끈한 거죠. 왜냐? 매주네트형 나왔죠. 매주네트형. 우리 열심히 외웠었잖아요. 소규모 뭐 한 8개 외웠잖아요. 뭐 제일 앞에 연속술로부터 시작해서 연속술로 측강식 뭐 주지포 입공 등등등. 제일 마지막이 뭐였어요? 매주네트는 대규모 쓰는 게 아니라 소규모 X라고 외웠잖아요. 이 소규모. 이 경제성과 공간 다양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가 틀렸다고요. 매주넷은 소규모 주택에서 경제성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소규모에선 쓰지 않는다. 그러나 공간 다양성은 확보할 수 있어요. 중복도인 경우에 소음이 발생한다? 이것도 틀리죠. 그게 기출문제 나온 거 있었죠. 층간 소음이 늘어난다, 줄어든다 할 때 전체적인 건물로 보라고 그랬죠. 복도가 짝수층의 복도가 없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어떤 공급방이 들어오긴 하지만 그 들어온 게 결국엔 우리 집이니까 복층이니까 우리 집으로 전체 건물로 봤을 때는 세대수가 반으로 줄죠. 그래서 층간 슬래브 소음이 줄어든다죠. 얘도 틀리고 얘도 틀리고. 둘이 틀렸는데 둘 중에 하나만이라도 솔직히 뒤에 거는 애매하지만 소규모는 엄청나게 쉽잖아요. 그래서 난이도 합니다. 이런 거를 이게 긴가민가한데 7급의 수준이 아닌 거죠. 이건 정말 7급 수준에 보면 굉장히 쉬운 내용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3번이 정답. 자, 13번. 13번 문제도 너무너무 마음에 드는 계산 문제. 와, 이건 전형적인 건축 구조 계산 문제하고 성격이 비슷합니다. 자, 조건상 실내에서 조건상? 다음 조건이겠죠? 다자가 빠졌네. 제가 너무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음 조건상 실내에서 허용되는 이산화탄소 농도를 계산해 주세요. 지금 동그라미 조건이 쭈루룩 있죠? 자, 바닥 면적이 주어져 있어요. 천장고도 주어져 있어요. 환기 횟수 주어져 있죠? 실내 이산화탄소량 3제곱미터가 요게 식입니다. 요거 제가 나타내기가 어려워서 이렇게 슬래시를 했는데 얘가 전체가 괄호 전체가 분모, 요게 분자. 그래서 결론은 필요 환기량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실내 이산화탄소량은 여기 분자죠. 얘는 3으로 주어져 있어요. 얘는 분자는 3.
급기되는 공기의 이산화탄소 농도는 0으로 한다. 이 외기죠. 급기되는 공기라는 건 외기를 뜻하는 거죠. 급기되는 공기, 바로 공급되는 공기죠. 외기, 바깥에 신선한 공기의 CO2 온도, 얘는 제로, 신선하니까 계산하기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얘가 식이 이걸로 줄어드는데, 우리가 지금 풀고자 하는 거, 실내에서 허용되는 이산화탄소, 요걸 구하라는 거죠. 이걸 구하라는 거예요. 얘를 알아야 되는데 그 필요 환기량을 미리 먼저 계산을 하셔야죠. 어떻게 계산을 하느냐? 우리 환기 횟수 배웠죠? 환기 횟수 N은 실체적 V분의 환기량 Q로 식이 기억나시는지요? 여기에서 필요 환기량 Q가 나오게 됩니다. 바로 환기 횟수 곱하기 실체적. 근데 환기 횟수는 2로 주어져 있어요. 근데 실체적이 안 주어져 있네? 실체적은 안 주어져 있지만 바닥 면적과 천장고가 주어져 있다고요. 얘네 두 개 곱하면 되죠. 100 곱하기 3을 하면 되죠. 즉 300 곱하기 2, 600이 나오겠죠. 600 세제곱미터의 소요 환기량. 자, 600 세제곱미터의 소요 환기량이 분모에 지금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빼기 0, 그리고 분자의 실내 CO2 발생량 3으로 주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분모가 만약에 여기 숫자가 있으면 막 이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 야, 절묘하게 0이에요. 0이라는 건 얘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X하고 600하고 서로 바꾸면 되죠. X를 구하고자 하면 600분의 3. 자, 이제 여기서 또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는 좋아. 하면서 봐. 600분의 3 이거 맞는 거야? 계산을 해야 되는데 뭐 0.00 이렇게 계산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 600분의 3000으로 계산을 해요. 공을 3개를 더 붙입니다. 원래 없었는데 붙였잖아요. 그러면 공을 3개를 날려야죠. 이렇게 날린다고요. 그러면 이게 600분의 3 하면 뭐 열심히 계산해야 되지만 600분의 3000 하면 너무 쉽잖아요. 이거 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이네?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ppm으로 나와 있습니다. ppm이 뭐냐? ppm을 제가 살짝 설명을 드렸었는데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파츠 퍼 밀리온. 그래서 이게 ppm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파츠 퍼 밀리언. 바로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을 뜻하는 거죠. 100만 분의 1. 100만 분의 1을 ppm으로 나타내요. 근데 최종적으로 나온 게 1000분의 1이야. 그러면 이거를 어떤 숫자에 있고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나타내야 돼요. 얘가 3승, 마이너스 3승이 6승으로 3개가 올라갔어. 마이너스가 3개가 올라갔어. 그러면 공을 3개를 붙이면 되잖아요. 지금 아까 했던 거 똑같잖아요. 원래 없었는데 공 3개를 붙임과 동시에 얘를 곱하듯이 이거와 이거를 곱하듯이 얘네 둘을 다 곱해보세요. 1000 나누기 1000, 1이잖아요. 그럼 이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을 10의 마이너스 6승으로 가려면 여기 공 3개에다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을 또 곱한 거죠. 10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이게 답이라고요. 이 10의 마이너스 6승이 ppm으로 된과 동시에 5000이 그대로 답이 된다고요. 굉장히 건축 구조 틱한 계산 문제입니다. 너무너무 잘 냈죠. 이게 난이도 상이 절대 아니에요. 이거 중까지는 아니죠. 왜냐하면 알아야 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식도 자유자재로 풀 수 있느냐부터 시작해서 결국에 마지막에 ppm까지 문제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딱 실전 모의고사 수준이 이거거든요. 이렇게 내거든요. 근데 정말 이런 수준으로 문제가 나왔죠. 자, 14번 가겠습니다. 뭐 서론이 엄청 길어. 서론은 엄청 길면 이것도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기출문제집에서 제가 계속 강조를 하겠지만 훈련이 필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서론이 길다? 이거는 다 읽는 게 아닙니다. 이거 쓸데없는 거구나. 시간 낭비, 낚시 문구구나. 정작 중요한 건 뒤에 있죠. 노란색은 먼저 읽으시고, 물류센터 화재와 관련된 기사에서 발췌한 거다. 화재니까 뭔가 방화설비 비슷한 게 나오겠구나. 방화설비, 서화설비. 이때 10층 이하의 층, 이게 핵심이죠. 10층 이하의 층. 아하, 그 표. 10층 이하의 층, 11층 이상의 층. 불연제로 5x, 1000, 3000 곱하기 0.5 해서 500, 뭐 0.5니까 1500, 500, 1500, 200, 그리고 뭐 600 이거 나오고 그걸 얘기하는 거구나. 바닥 면적 몇 제곱미터 이내마다 방화구 이걸 해야 된다. 1000이면 10층이 하니까 1000이죠. 근데 스프링클러 있으면 괄호 안에 3000이었죠. 정답 4번. 앞에 있는 건 하등 필요가 없죠.
그래서 앞에 있는 걸 최대한 빨리 읽으셔야 돼요. 이게 필요하냐 필요 없냐를 빨리 판단하셔야 된다고. 진짜 중요한 건 10층 이하죠. 그래서 문제 바꿔서 이게 11층 이하가 아니라 11층 이상.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불연재료 이렇게 딱 나오면 답이 없네요. 불연재료가 뭐예요? 불연재료 있으면 여기에다가 무조건 곱하기 0.5라고 했죠. 그래서 이거를 외우시면 돼. 곱하기 0.5 곱하기 0.4 이걸 외우라고 말씀드렸죠. 1000, 3000 곱하기 0.5니까 여기가 반으로 줄면 되죠. 500하고 1500이죠. 그리고 만약 불연재료가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가 또 0.5, 4를 또 곱하는 거죠. 200에다가 600이 되겠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는 1000, 3000, 500, 1500, 200, 600. 근데 이거 다 외우기 어려우시면 요거에다가 이것만 외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출문제를 엄청나게 분석을 해서 나온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필기한 거를 잘 복습을 하시면 충분히 맞힐 수 있다는 거죠. 15번 갑니다.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주장하는 도형 조직의 원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문제 좋습니다. 난이도 중. 변별력 굉장히 높은 좋은 문제입니다. 1번에 보시면 시각 요소 간의 거리가 가까운 것보다 먼 것들이 모여서 뭘 한다. 가 틀렸죠. 바로 근접성이 1번입니다. 1번 근접성, 2번 유사성, 3번 연속성, 4번 폐쇄성. 그 순서대로 문제를 낸 겁니다. 그래서 문제가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다음 중 게슈탈트 심리학의 무슨 4대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그냥 근접성, 유사성, 연속성, 폐쇄성 이렇게 나오면 쉬운데 이렇게 문장으로 나오면 쉽지 않습니다. 에다가 요 단어가 있어요. 위요. 잉? 요 오탄입니다. 위요가 뭐냐면 어떤 지역을 둘러싼다라는 뜻입니다. 그 말이 위요. 그래서 더욱 위요됐다, 더욱 둘러싸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둘러싸여 있는 또는 완전한 도용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그룹이 형성된다. 바로 폐쇄성을 얘기하는 거죠. 폐쇄성을 딱 세 글자로 폐쇄성 하면 쉬운데 이걸 이렇게 표현하면 어렵죠. 그래서 난이도가 아주 적당한 변별력 굉장히 높은 문제로 바뀝니다. 대신에 1번은 가까운 것보다 먼 것, 근접성인 거죠. 근접성이나 접근성. 16번 갑니다. 16번 교재 없습니다. 교재 없고 문제 굉장히 좋습니다. 이것도 7급의 문제 아주 손색이 없는 아주 좋은 문제입니다. 녹색 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령상 에너지 절약 계획서를 제출해야 되는 것. 그 제출해야 되는 게 기본적인 게 뭐냐면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입니다.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이면 하면 무조건 다 해야 돼요. 대부분. 근데 여기 보시면 냉방비 난방 설치를 여기 1번은 설치하지 아니한 거고 이건 X죠. 1번은 X고 2, 3, 4는 다 설치하는이에요. 설치하는. 요게 어려운 내용이거든요. 요걸 잘 구분하셔야 되는데 자,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설치하지 않는 경우라 하더라도 500제곱미터 이상이면 무조건 제출을 해야 돼요. 무조건 제출해서 그러면 10,000제곱미터 이상이니까 모두 설치하지 않아? 그러면 얘는 필요 없는 거 아니야? 500제곱미터 이상이기만 하면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이 정답인데 2, 3, 4가 왜 아닌가가 문제라고요. 자, 3번 먼저 보면 3번, 4번을 보면 300이잖아요. 얘네 500이 아니네? 500이 아닌데 그 500이 아니라 하더라도 동물병원 4번 동물병원은 500하고 500이기 때문에 얘는 500 이하기 때문에 4번은 안 해도 돼요. 근데 여기 탁구장이 뭐가 있냐면 운동시설이 있습니다. 이 운동시설. 식물원도 우리 문화 및 집회시설 3개 그룹이 있던 거 기억나시는지요? 공집관이 1그룹, 전시장이 2그룹, 3그룹이 뭐였어요? 동물원, 식물원. 동물원, 식물원은 빠집니다. 얘는 500제곱미터가 넘어도 빠져요. 그래서 얘는 예외. 그런데 이렇게 예외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공장, 창고시설, 위험물 저장시설, 자동차 전문시설, 동물, 식물, 운동시설, 위락시설, 관계휴게시설. 이거를 한 10대 개를 다 외워야 되는 게 7급의 시험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 상입니다. 요거는 해당이 되지만 얘네들은 다 예외로 빠진다. 그래서 1번이 정답. 자, 17번으로 가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물의 피난 방화 등의 기준에
관할 규칙상 피난안전구역. 자, 피난안전구역 요거는 난이도가 이게 상일 것 같지만 중이에요. 제가 볼 땐. 왜냐하면 배운 거죠. 높이 2.1m. 자, 2.1m 우리 최근에 또 배웠잖아요. 2.1m 제일 마지막에 배운 게 편의증지법의 가로수의 가지치기 2.1m 하면서 제가 했던 게 지금 요거 피난안전구역의 높이도 있고요. 노후 주차장의 주차 부분의 높이도 있고 스프링클러의 수평거리 일반이 2.1, 내화구조 2.3 했던 거. 그 2.1이 4개 아직 있었죠. 1번은 맞고 2번 내부에서 피난안전구역으로 통하는 계단 특별피난 계단 맞죠. 3번 초고층 건축물에서 지상층으로부터 최대 30개 층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한 거 역시 있습니다. 교재에 그대로 있어요. 1, 2, 3번이 그대로 있어.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4번이 정답일 거라는 거로 찍을 수 있었다 이거죠. 근데 4번도 교재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안 했죠. 강의라고 교재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강조하는 게 7급 하시는 분들은 절대 PPT만 의뢰하지 마시고 교재를 반드시 꼼꼼하게 보셔야 된다는 거. 기계실, 보일러실, 전기실 등 건축 설비를 설치하기 위한 공간과 동일한 층에는 설치할 수 없다? 설치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볼 때 아마도 제가 문자를 안 돌려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거 이의제기 들어가면 거의 반반입니다. 왜냐하면 이 앞에 문구가 있어요. 이게 지금 엄연한 건축법 시행령이잖아요. 법은 한자도 빼면 안 됩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 그 앞에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라고 하는 제한된 범위가 꼭 들어갑니다. 그게 이 문구 앞에 나와야 돼요. 아니면 문제에 나와야 됩니다.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이런 것들의 동일한 층에는 설치할 수 있다가 돼 있는데 그 설치할 수 있는 조건이 빠졌습니다. 이건 제가 볼 때 엄밀하게 보면 이의제기 대상감입니다. 이거는 답이 없어요. 그렇게 되면. 전체가 이게 4번은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답을 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맞은지 틀린지를 구분할 수가 없네. 그럼 1, 2, 3번은 무조건 맞고 답이 없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 아마 건축계획 교수님이 내셨기 때문에 아까 그 계산 문제 내신 거 보면 굉장히 꼼꼼하게 잘 내셨는데 어쨌든 이거는 완성도가 많이 떨어집니다. 앞에 그 문구가 있었어야 돼요. 그 대피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라 할지라도 뭐뭐 설치할 수 없다 하면 명확한 문제가 됩니다. 틀린 문제가 되죠. 그 범위 한해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 교재에 그대로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아마도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이의제기를 하라고 했을 텐데 제가 이걸 미리 보질 않았어요. 이거 아마 이의제기를 했으면 제가 볼 때는 반반이에요. 반반. 받아들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이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인 내용이면 안 받아도 되는데 자 18번 갑니다. 난이도 상이죠. 역시 이것도 설비기술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난이도 극상이죠. 댐퍼의 종류와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자 1번이 바로 정답인데요. 이거는 난이도 극상까지는 아니고 거의 중상 정도 되는 겁니다. 슬라이드형 댐퍼는 한 방향으로 열리지만 역방향으로는 열리지 않고 역류 방지용으로 쓴다. 역류 방지용 우리 어디서 많이 배웠는데 이거? 밸브가 여러 가지 밸브가 있었습니다. 혹시 이런 밸브 들어보셨는지요? 또는 스톱 밸브. 이거는 댐퍼가 아니에요. 밸브인데 이 역지 밸브와 스톱 밸브가 뭐 슬루스도 있고 위아래 두세 개 있었는데 역지 밸브 스톱 밸브가 정확하게 한 방향으로만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역지 밸브 스톱 밸브가 한 방향으로 흐르는 듯이 역류 방지용으로 하듯이 이 댐퍼도 슬라이드형이 아니라 정확하게 체크 밸브죠. 이것도 다른 말로 체크 밸브죠. 체크 밸브. 체크 밸브가 바로 역류 방지형. 그래서 여기는 체크 댐퍼가 역류 방지. 슬라이드는요, 그냥 이렇게 슬라이딩으로 열고 닫는 거예요. 열고 닫는 거. 가이드에 의해서. 그래서 1번이 틀린 정답. 근데 이 내용은 너무 어려운 내용이죠. 여기 있는 다. 전부 다. 시공기술사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교재에는 없습니다. 19번 갑니다. 19번은 별로 어렵지 않죠. 이건 뭐 그냥 바로 보자마자 나와야 되죠. 사무소 건축계획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2번에 코어 계획은 유효 면적률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까지 당연히 맞죠? 중심코형 갑니다. 중심코형 바닥 면적이 작아요? 큰 거잖아요. 그때 제가 그림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중심코형은 이게 바닥 면적이 아주 큰 거.
그런데 하나의 대공간 하면 뭐였어요? 양당코어였었죠. 이게 비록 바닥 면적이 크진 않지만 완전히 풀로 대공간을 원하는 건 양당코어. 근데 중심코어는 무조건 바닥 면적이 큰 거. 바닥 면적이 작은 거 편심코어죠. 이거는 그냥 뭐 기본 문제나 다름없는 2번이었고요. 마지막 문제 갑니다. 건축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 모두 고르세요.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제가 기출문제 가서 열심히 얘기할 텐데 옳은 것만 고르라는 문제는 무조건 여기부터 먼저 보셔야 됩니다. 보기를 보셔서 주어진 건 3개인데 하나 둘. 아, 하나는 최소한 무조건 틀렸구나. 하나가 틀렸다는 걸 알고 감지를 하셔야죠. 르꼬르비제 사부화 주택은 새로운 건축의 원칙,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건축의 5원칙은 알겠는데 근대 건축의 5원칙은 알겠는데 얘는 또 뭐야? 얘는 또 새로운 거야? 내가 알고 있는 그 5개 수평 띠창하고 뭐 옥상 정원 이거 말고 또 새로운 게 있어? 그 새로운 거 아닙니다. 그게 그겁니다. 그게 그거. 이 새로운 건축이 바로 근대 건축이죠. 근대 건축의 5원칙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뭐 이 자유로운 인면과 평면, 옥상 정원, 수평 띠창 등등 하는 게 다 이거죠. 그게 처음으로 이 모두 보여주는 건물 그게 바로 사보아 또는 사보이 이게 이렇게 스펠링이 돼 있죠. 사보이. 근데 이게 Y로 돼 있는데 영어로 읽으면 사보이지만 이게 그러니까 르꼬르비제 아저씨가 프랑스 사람이죠. 불어 같은 걸로 발음을 하면 사보아로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보아 또는 사보이. 어쨌든 기억 맞습니다. 미스 반데로의 시그램 빌딩은 미스의 대표적인 고층 오피스 건물 맞습니다. 바로 제자인 필립 존슨하고의 공동작이죠. 그래서 미스 반데로의 시그램 또는 필립 존슨의 시그램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죠. 니은도 맞고 기억 니은 맞는 순간 디귿 보지도 않고 무조건 답을 낼 수 있지만 기억이 니은은 별로 어렵지 않지만 기억이 결코 쉬운 내용은 아니었어요.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구겐하임 미술관 스페인 빌바오에 있는 거죠. 주된 외장 재료로 석회석과 티타늄 옆에서 보면 번쩍번쩍하는 것만 나오죠. 석회석은 없습니다. 티타늄만 있어요. 완전 금속형으로만 돼 있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3번이 정답이죠. 자, 이 건축 계획을 지금 전체적으로 난이도를 평을 해보면 7급의 문제 제가 볼 때 난이도가 아주 어려운 것도 아니고 아주 쉬운 것도 전혀 아니고 딱 적절한 7급의 전형적인 난이도로 나왔어요. 이 정도 난이도로 나옵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살짝 난이도 극상짜리 설비 기술사 문제가 꽤 나왔었죠. 그리고 계산 문제도 뭐 아까 용적률 계산하는 건 별거 아니지만 환기량 계산하는 건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게 제가 볼 때 건축 7급에서 나올 수 있는 아주 적절한 난이도가 아니었나 요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국에서 딱 10명 뽑거든요. 물론 필합은 한 12, 4명 정도 되겠죠. 그렇지만 그 정도의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점수가 아마도 꽤 어느 정도 점수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적어도 80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 완전히 틀리라고 내는 상짜리 2, 3개 정도는 찍었다 하더라도 나머지는 대부분 다 맞으셔야 풀 수 있는 난이도. 요렇게 정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건축 구조에서 다시 해설 특강을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